돈을 잡아라. 우리 조서연 아나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죠? 저는 사실 투데이 잡스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코너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와. 제가 좀 돈을 한번 이제부터 잡아보려고 권소영 대표님과 함께 배워보도록 하고 싶은데 앞으로 좀 많이 도움도 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정말 진심으로 네. 잘. 전 진심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잔잔바리 지출의 세계에 들어오신 네. 것을 또 이렇게 환영하고요. 네. 혹시 사실 근데 막 쓰는 지출들이 좀 있으세요? 잔잔바리가 모여서 태산이 되지 않을까요? 잔잔바리 지출들이 모이면 네. 나중에 굉장히 힘든 세월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잔잔바리 저축을 하시는 네. 걸로. 잔잔바리 예, 저축으로. 예. 네. 혹시 아이고. 뭐 이렇게 구독하는 거 많아요? 구독하는 거 뭐 구독 그러니까 경제에 관련된 뭐 구독하는 거. 구독하는 건 뭐 예를 네. 들어서 어떤 거요? 뭐 예를 들어 넷플릭스? 뭐 예, 그렇죠. 네.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구독하는 맞네요. 거. 그거 다 네. 잔잔바리 지출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잔잔바리죠.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중동 근데 후배도 또 잘하실 것 안 볼 같고. 수 없잖아요. 안 볼 수 없죠. 안 볼 수 없고 저 자꾸 입으로 들어가는 게 문제예요. 아, 입으로 들어가. 입만 좀 막으면 나을 텐데. 사실 잔잔바리 지출의 최고가 네. 외식하고 배달 음식입니다. 아, 저는 배달 하나 더. 음식. 예. 편의점. 편의점. 편의점 아, 진짜 근데 많이 오늘 나가요. 첫 만남인데 네. 이렇게 막 본인이 많이 쓴다는 걸 자랑하시는 분은 네. 처음 봤어요. 자랑까지는 아니지만 예. 사실 이런 거죠. 저처럼 많은 분들께서 이런 잔잔바리로 지출을 또 이렇게 쓰시지만 요걸 어떻게 하면 줄여볼까? 네. 혹은 뭐 이런 것만 내가 안 썼어도 지금쯤 뭐 하나 정도는 했을 텐데 좋습니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예. 그분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아, 대변인. 좋습니다. 아, 예. 그렇죠. 그래서, 해봐야 그 마음을 공감할 수 있거든요. 상당히 공격적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돈을 잡아볼 텐데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나눠주실 건가요? 오늘은 돈 계속 쓰다가 잘못되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네. 무슨 푸어에서 푸어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돌고 있는데요. 오. 오늘은 푸어족 방지를 위한 재무설계 비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푸어족 뭐죠? 신문에서도 많이 보는 말이고 네. 요즘 많이들 좀 듣게 되는 말 중에 하나인데 푸어 하면 사실 하우스 푸어 제일 많이 좀 들어보셨을 테고 네. 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대출을 끼고 장만을 한지라 여러 가지 좀 많은 부분을 많이 못 누리고 뭐 영끌해서 집 산다 뭐 이런 말까지 있지만 집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힘들게 지내는 분들 이런 분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뭐 제대로 공부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 정도는 네, 좋습니다. 하우스 푸어 문제 굉장히 심각한데요. 한 민간 경제 연구기관에서 하우스 푸어의 규모를 약 30만 가구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 이들 주 연령대가 40대에서 60대 초반이라고 합니다. 특히 네. 은퇴가 시작된 베이비 부머 세대의 경우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가계 자산의 70%가 주택 등의 부동산 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현재 여전히 주택 관련 대출이 남아 있어서 노후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하우스 푸어 말고 무슨 푸어 이런 거 굉장히 많지 않나요? 맞아. 네. 있어요? 저는 약간 방송 푸어 같아요. 방송 방송 저한테 뭐예요? 하시는 방송은 말씀이세요? 잔잔바리로 많이 하는데 네. 네. 메인에는 많이 못 가더라고요. 아, 또 메인 욕심을. 어쨌든 전 저한테 하시는 욕심을 말씀인 줄 알고 아, 괜히 또 그렇잖아요. 발끈했어요. 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네. 사실 네. 어떤 푸어인지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네. 네. 사실 푸어는 가계부채가 지금 1223조 원이 훌쩍 넘어가는 그런 시대의 자화상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무슨 푸어의 앞에 나오는 말은 푸어가 된 이유이면서 또 모순된 상황입니다. 하우스 푸어. 집을 가지고 있지만 가난한 사람 뭐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베이비 푸어, 하우스 푸어, 실버 푸어 등 푸어족의 사회의 새로운 화두가 이제 지금 막 등장하고 있는데 예. 말씀드린 대로 가난하다는 뜻의 영어의 푸어 그리고 무리를 뜻하는 한자어 족을 해서 푸어족 이렇게 했는데 뭐 무리지어 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 푸어가 하나의 또 집단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또 세대를 이루고 있다 이런 것에 또 안타까운 부분이 요즘의 시대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저성장과 고용 불안 등으로 경제적 한계에 봉착해 있죠. 또 게다가 뭐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더더 힘든데 은퇴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할 때 더욱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푸어족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재무설계 비법에 대해서 좀 알면서 부채 관리도 잘하고 재무설계도 잘해서 우리 푸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아니, 우리 은퇴- 대표님이 항상 재밌으신데 요즘 네. 이렇게 우울한 얘기를 좀 많이 가지고 오시는 것 같아요. 뭐 이유가 우울한 있으세요? 얘기를 이유가 되게 뭐냐면 힘있게 하시네요. 이게 대출 이자 갚는 날보다 네. 방송안 내는 날짜가 더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심리적인 압박. 예, 그리고 그 네. 우리 작가께서 네. 항상 작가님이 톡으로 문자를 하나 주시는데
안녕 하고 다 하나를 이모티콘만 보내요. 수요일 날 오후에. 그러면 준비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얼마나 큰 압박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방송 아이템 푸어라고 하시는 예, 거예요. 아이템을 막 만들어야 네. 되니까 이게 그래서 좀 이렇게 저도 밝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많이 하고 싶은데 네. 또 이렇게 항상 시간에 쫓기다 보면 그래도 이 시대에 좀 맞는 것을 이렇게 제가 구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요즘에 우울한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내가 다음 주에는 또 재미있는 얘기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네. 오늘도 뭐 재밌습니다. 네. 이게 또 우픈 얘기일 수 있는데 그 한 금융회사가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푸어 5종 세트라고 있어요. 와. 하우스 푸어와 함께 프랜차이즈 푸어, 소호 푸어, 에듀 푸어, 메디 푸어, 그다음에 실버 푸어가 그것인데요. 뜻은 단어 그대로입니다. 프랜차이즈 푸어는 프랜차이즈 창업에 퇴직금을 다 쓰고 오. 빚까지 얻은 그런 빈곤층으로 전락한 사람을 우리가 프랜차이즈 푸어라고 하고요. 요즘 많죠. 예, 소호 푸어는 생계형 창업에 자금을 소진한 사람, 특히 요즘 같은 올해 1년 동안 또 많이 아주 발생을 했는데 소호 푸어가 있습니다. 맞아요. 생계형 창업 때문에 자금을 소진한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에듀 푸어는 에듀 말 그대로 본인의 교육이 아니라 자녀의 교육 때문에 과도하게 자녀에게 투자해가지고 가난해진 사람. 그리고 메디 푸어는 높은 의료비 지출 때문에 또 가난해진 맞아.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실버 푸어는 은퇴 설계가 되지 않았는데 막상 노후 생활을 접하다 보니까 원활하지 못한 은퇴 생활을 하면서 실버 푸어는 말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가계부채와 푸어 문제 중 심각하게 보아야 될 것이 바로 창업. 이 창업과 관련된 부분이 아주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부분을 한번 짚고 싶습니다. 네. 창업 특별히 꼭 집어주셨는데 네. 그 전에 조세현 아나운서가 굉장히 공감을 하시네요. 네. 아, 어떤 그래요? 부분이 그렇게 공감이 드세요? 아니 요즘 네. 뭐 워낙 이런 기사들을 또 많이 접하잖아요. 저희는 음. 그럴 때마다 보면 뭐 이렇게 좀 특히나 이렇게 높은 의료비, 뭐 수술이나 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어떤 보험금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충당이 안 되거나 보험을 들어놓지 않으셔서 이런 부분에 힘들어진 분들, 전 기사를 너무 많이 접하거든요. 그렇죠. 그럴 맞아요. 때마다 네. 정말 좀 덜 먹고 아. 좀 조여서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대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그 부분. 사실 이 메디푸어라는 게 네. 뭐 누구나 원하지 않는 부분이지만 네.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참 대비책이 참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요? 아니 뭐 대표님께 한번 상담을 해볼까요? 좀 이따?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자세히 말씀드릴 테지만 네. 네. 건강 관리를 잘해서 아. 죽을 때까지 안 아프면 되는 거고요. 그거는 모두가 예. 원하는 바보. 근데 만약에라도 부분이죠. 아픈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러니까요. 또 보험 같은 걸 잘 들어놔서 적재적소에 네.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도 메디푸어를 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뭐 이따가 자세하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뭐 창업을 콕 집어 주셔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에 자영업자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자영업자분들이 대부분 사업자 대출을 받기보다는 주택 담보 대출을 받는 데서 문제가 좀 생기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업은 생각처럼 잘 되지 않고요. 집값이 또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집값이 낮아져서 담보 가치가 떨어지고 이자와 원금 상환 압박이 계속 심해지면서 사업과 가계 이 이중고를 겪게 되는 현상을 지금 많이 겪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드린 대로 팬데믹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힘들어지셨는데 우리나라 또 특히 자영업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고령화 시대에 맞이해서 은퇴자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또 이런 현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창구가 그리 많지 않아서 가계 부채로 사업을 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이것은 결국 은퇴자의 삶이나 국가 경제에 매우 위험한 그런 그림자를 드리고 있다는 현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 뭐 여러 푸어 얘기가 나왔지만 심각성이 가장 큰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 하우스 푸어, 에듀 푸어, 실버 푸어. 뭐 창업은 창업대로 제가 이걸 따로 분리를 하더라도 오늘은 하우스 푸어, 에듀 푸어와 실버 푸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뭐 많이들 이야기를 한 하우스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아까 조세현 아나운서께서 아주 잘 정리해 주셨는데 무리하게 집을 구매해서 가난해진 사람들을 뜻합니다. 집값 오르고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대출 은행 대출 이자가 저렴해서 무리하게 대출 받아가지고 자신의 집을 마련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늘고 있어요. 뭐 집값이 오른다고 하니까 막 막차라도 타려고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오히려 무리하게 집을 구매해서 대출 이자와 빚으로 인해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우스푸어라고 부르고요. 대부분 가계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서 재산은 분명히 있는데 예. 현재 사용할 돈이 없는 그런 경제 상황에 놓이게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집은 은준의 집이다. 은행이 주인이니까. 그쵸. 내가 주인이 아니야. 네. 은행이 주인인 집이다. 저도 좀 퇴근하고 씁쓸하죠? 집에 가면 이렇게 문을 이렇게 열면 반에 쭉 해서 그림자가 드려져 있어요. 그래요? 네, 거기다가 무슨 은행 이렇게 써 있는 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잘 밟지도 않고 제가 그러고 있는데 네. 하여튼 뭐 은준에 뭐 이런 거 아주 그래요. 우픈 얘기드립니다. 아니 네. 근데 사실은 집값이 특히나 요즘은 가파르게 오르는 게 눈에 보이니까 네, 그렇죠. 더 막차 타기 위해서 불안해서 또 그렇죠. 막, 불안 사게 되잖아요. 또 연끌 해가지고 어떻게든 살려고 하는데 이게 맞아, 나중에 맞아. 뇌관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참고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사용할 돈이 없는 사람들이 뭐 이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대출 많이 받아가지고 그만큼 집값이 올라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또 집에 대한 규제, 부동산 규제도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그쵸. 언제든지 팔아가지고 이걸 현금성으로 유동할 수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집도 집이지만 똘똘한 한 채 이렇게 해가지고 가계 자산에 맞는 우리가 그 가계를 우리 아파트 그리고 주택을 구매하는 게 좋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국 사람들 정말 집에 대한 어떤 욕구, 맞아요. 욕망이 참 큰 것 같아요. 그럼 이 하우스 푸어를 좀 예방을 하려면 어떤 대책들이 있을까요? 일단 은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일단은 그 집을 담보로 해서 지금까지 대출을 받았듯이 오히려 그걸 역모기지 하듯이 네. 주택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50대 이상의 많은 사람들의 재산 중 부동산 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70%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60세가 넘어가고 9억 원 이하의 집을 담보로 잡혀놓고 죽을 때까지 연금 받을 수 있는 게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가지고 주택을 연금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을 우리 은퇴 즈음에 계신 분이나 60세 이상에 계신 분들에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막 집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가정 경제에 맞는 주택 구매가 필요합니다. 하우스 푸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은 주택 구매 단계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고요. 주택 구매에 있어서 처음부터 눈높이를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집을 구매할 당시 경제 상황과 자신의 미래 소득 수준을 고려해 보는 게 가장 좋겠죠. 네. 그리고 대출금 갚아 나갈 때는 분할 상환을 통해서 미리미리 빚과 원금을 갚아 나가는 게 좋겠다. 갑작스럽게 나중에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지출이 많아져서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고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인생은 내가 뜻한 대로도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맞아요.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가정 경제에 맞는 주택 구매 꼭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렇게 현금 유동성 자산을 많이 마련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일단은 주택은 자산 가치가 있더라도 내가 대출을 받지 않으면 현금 유동성이 없거든요. 근데 비상시나 내가 돈이 필요할 때 돈을 뺏을 수 있는 이런 비상금, 현금 유동성 자산을 늘 준비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부동산 시장 보면 좀 정말 안타깝게 흘러간다. 네. 그런 마음 아마 맞아요. 드실 네,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그래도 그래서- 말씀해주신 이런 예방법을 네.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저희가 다음은 에듀푸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이게 가구의 그 월평균 소득 그러니까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그 소득에 못 미치면서도 불구하고 소득의 30% 이상을 자녀 교육비로 지출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이전부터 가정마다 높은 학교열과 사교육, 값비싼 대학교 등록금 등이 가정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데 아까 우리 조소연 아나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주택과 교육에 대해서는 그 열의가 너무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에듀푸어의 원인을 우리 KBS에서 명견만리에서 그 다큐멘터리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5살부터 고등학교 졸업하는 20살까지 정확히 13만 1,400시간이라는 최장의 학습 노동을 와. 수행한다고 합니다. 이게 대단한 숫자거든요. 와. 그만큼 우리나라 부모님의 학교열이 높고요. 전 세계에서 교육비 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 에듀푸어라는 게 또 학군을 찾아가다 보면 네. 그 학군 그 지역 부동산이 굉장히 높아요, 가격이.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에듀푸어와 하우스푸어가 동시에 또 찾아오는 경우도 오, 생기더라고요. 굉장히 스마트한 연결입니다. 좋아요, 아주. 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습니다. 권대영 예. 대표님 제가 오늘 처음 뵙는데 네. 정말 멘트를 탁구 선수처럼 치시네요. 아, 정말 정말요? 조금도 비지 않고 예, 감사합니다. 멘트를 탁탁탁
치시는데 아, 예. 정신을 못 아니, 두분 차리겠어요. 호흡이 너무 좋은데요? 아유, 제가 아, 오늘 네, 좀 좋습니다. 밀리는 느낌인데 네. 아무튼 이 에듀푸어에서 좀 어느 정도 멀어지려면 혹은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뭐 에듀푸어는 이제 기본적으로 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에듀푸어는 부모가 젊고 아이가 어려서 교육비 지출 부담이 적을 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녀 교육비를 전체 생활비에서 최대 20%가 넘지 않도록 좀 조절했으면 좋겠고 미래의 교육비 준비를 미리 준비하는 것은 아주 현명한 일이고 스마트한 방법이니까 그렇게 좀 악착같이 준비하셔서 나중을 대비하시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부모의 눈높이를 좀 낮추시는 게 좋겠다. 우리나라 부모는 맞아요. 자녀가 원하는 거 다 시켜주고요. 그다음에 교육비 줄이면 부모 역할을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 자신의 노후에 대한 준비보다 자녀의 투자를 많이 하는데 자녀에게 계속 투자하다 보면 오히려 그게 자녀의 부담을 키우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이시네요. 사실 저희도 돌이켜보면 등골 브레이커였습니다. 네, 이렇게 반성하게 되는. 저는 그 선두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좀 그런가요? 많은 반성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 네. 다음으로 한번 또 살펴볼까요? 네, 자 마지막은 우리 조선 아나운서가 또 앞서서 관심 있었던 네. 실버 푸어에 대해서 네. 짚어봐야죠. 계속 방송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게 사회적 문제가 지금 굉장히 대두되고 있어요. 계속 고령자는 많아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당연히 이제 실버 푸어가 이제 지금 생겨나고 있는데 특히 기본적인 국민연금조차 제대로 가입되지 않는 경우나 소득원도 없으므로 자식들이 용돈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또 실버 푸어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버 푸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메디 푸어랑도 아주 연관이 높은데요. 네. 전체 소비액 중에서 건강상의 문제로 병원비 지출이 높은 사람을 뜻하는데 실버 푸어가 메디 푸어까지 겹쳐지면 노후 파산, 아주 힘든 노후까지 보내게 됩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대부분 은퇴를 60대 하면 굉장히 해피한 케이스고요. 그렇죠. 50대 때 은퇴하고 나면 4, 50년 정도 극복해야 됩니다. 경제적 소득은 없는데 병원비 부담으로 어려움에 봉착해서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은 건강할 때 좀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건강을 해치게 됐을 때는 그만큼의 내가 위험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보장 자산들도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사실 제일 걱정되는 부분, 남일 같지 않게 다가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실버 푸어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좀 노후 대책을 제대로 한 사람이 상당히 많지 않다라는 기사를 또 읽기도 했었거든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 노인 빈곤층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수치를 따지면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뭐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아요. 네, 빈곤율 자체가 49.6%, 50%를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이 12.6%예요. 선진국 네. 그 OECD 국가의 노인 빈곤율의 평균이 12.6%인데 우리나라가 50%를 육박하고 있으니까 노인 빈곤율 자체가 굉장히 높고 지금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 빈곤율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은퇴를 해서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이 노인 세대로 갔을 때 여기에 또 가중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미리 준비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파산 선고를 하는 사람들 중에 4명 중에 1명이 또 노인들이에요. 그리고 치료비와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일자리 구하기 힘들죠. 구해도 저임금의 서비스직, 이런 영업직 같은 영업을 해야 돼가지고 생활고를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노인의 자살률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참 오늘 우울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된다는 우리의 자화상을 미리 좀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도 좀 준비했으면 좋겠고 저도 같이 준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좀 듭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고령화에 대해서도 네. 언급해 주셨는데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잘 믿고 국민연금에서 좀 소외되신 분들, 제외되신 분들은 국민연금 속에 먼저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하는 우리가 연금의 다층 구조를 우리가 한번 세워보자. 층을 여러 층으로 세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나라에서 책임져주는 국민연금을 일단 기본적으로 가되 퇴직금을 목돈을 받아서 다 쓰는 게 아니라 퇴직금을 연금으로 만든 퇴직연금 제도에 좀 더 소속이 돼서 퇴직금도 목돈으로 받지 말고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서 또 의미 있는 연금 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을 미리 준비한다면 특히
직장 초년생이나 지금 30대, 40대 만약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생활의 일부분을 쪼개서 지금부터 개인연금을 꾸준히 들으면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의 이런 연금 다충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장 먼저 이제 연금을 좀 꼽아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보험을 통한 준비, 이건 또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병원에 많이 가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소득은 없고 이때 우리가 돈은 많이 들고 그래서 이때 또 한 번 아프기 시작하면 장기적으로 아파야 되고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 놓은 자세로 왜냐하면 보험 같은 거는요 사실 따지고 보면 건강할 때 제일 싸요. 그리고 그 돈만큼만 맞습니다. 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실손 의료비 같은 보험 준비를 잘해서 우리가 병원비 지출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한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암과 같은 큰 질병에 들어가는 많은 액수의 병원비를 부담해야 될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으니까 암보험 같은 것도 미리 준비하고 가족력 보시고 준비했으면 네. 좋겠고 요즘엔 유전자 검사 같은 걸 통해서 암의 이런 발병률도 좀 어느 정도 체크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이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미리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지금 건강하니까 필요 없어 이런 생각보다는 네.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세 가지 푸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실 부채라는 게 때로는 불가피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부채를 좀 어떻게 관리하면 더 도움이 될까요? 사실 뭐 빚을 지는 거죠. 집 때문에 빚을 졌으니까 하우스 푸어가 되는 거고 아이들 교육 때문에 빚을 많이 져서 과도하게 쓰다 보니까 에듀 푸어가 되는 거고 그리고 실버 푸어 내가 돈이 없어 뭐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또 돈을 빌려서 어쩔 수 없이 가난해지는 현상을 또 실버 푸어라고 한다면 다 이게 대출 빚의 아주 종착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빚에 쪼들리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은퇴 이유는 수입이 끊기거나 완전히 줄어드는 상황이 됩니다. 멀지 않았거든요. 지금 30대라고 해도 30년 후에는 은퇴를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 각종 대출분 갚아 나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삶이 불안하고 위태할 수밖에 없죠. 안타깝게도 은퇴 후 부채를 청산하는 방법은 일을 계속하거나 가지고 있는 자산을 처분하는 방법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결 방법을 원치 않는다면 은퇴 전에 비교적 소득이 높을 때 미리미리 부채를 좀 청산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야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빚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규모 있는 대출을 받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오늘 꼭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빚이 없으면 제일 좋죠. 그런데 그러게요. 빚이 없이 살기가 참 힘든 게 요즘 아니겠습니까? 네. 뭐 부동산이든 신용대출이든 빚이 좀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는 좀 갖고 있는 부분, 숙제 같은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빚을 어쩔 수 없이 졌다면 이 부채를 관리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빚을 또 빛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오. 굳이 말씀드리자면 일단 빚을 많이 지는 사람들은 본인의 부채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합니다. 금융부채와 비금융부채를 좀 나눠서 하나하나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 금융기관에서 부채를 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다중채무자라고 하는데 다중채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 곳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도미노처럼 다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가 부채 규모가 얼마인지 먼저 판단을 해보고요. 한 곳으로 최대한 모시는 게 좋겠죠. 우리 소몰이 하듯이 한 곳으로 몰아서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게 관건입니다. 한 곳으로 몰기 어렵다면 부채 규모를 줄여나가는 게 좋겠고요. 상환을 통해서 부채를 줄여나가는데 원칙이 있습니다. 일단은 대출 규모가 작은 것부터 먼저 갚는다. 네.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은 것들 먼저 갚는다. 그리고 상환 기간이 짧은 것부터 먼저 갚는다. 이런 것들이 다 대부분 또 이자가 높거든요. 그리고 이자율이 높은 것부터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출 상환 우선순위를 정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또 해주신다면요. 제가 프랑스 철학자 샤르트르의 오늘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남의 눈을 의식하는 순간 지옥을 맛보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굳이 내가 쓰고 내가 벌고 내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꾸 남의 눈을 의식하다 보면 이 푸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의 눈 의식하지 말고 남의 시선이 아닌 자신만의 만족하는 삶을 좀 설계해 보시고 그에 맞는 지출 계획을 세우신다면 이런 푸어에 빠지지 않을 것 같고요. 또 나중에 가계 부채 부담 같은 것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앞으로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